네, 조민기 씨 성추행 피해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음란 카톡입니다. 오달수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폭로가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지경입니다. 추락하는 미투 가해자들, 바닥이 어딜까요? 주제어 보시죠. 네, 조민기 씨 성희롱 오늘 11번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폭로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참 제가 말하기도 참 참담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담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내밀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말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신성한 측면도 있고 또 개개인에게는 은밀하고 내밀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에게 정말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사실상 뭐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사실은 피의자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민기 씨가 이제 11번째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그 피의자들의 심정은 그 당시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런 행동들, 아무리 예술이라는 영역이 좀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계속되는 미투 운동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밝혀지고 발본색원되고 또 이제는 그런 일들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사회적으로 같이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카톡 일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것도 민망한데요. 지금 내용이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증거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 저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변태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약간 성도착 환자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뭐 신체 자기의 사진을 일부를 보내는 뭐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조민기 씨라고 하면 어쨌든 탑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탑 연예인 굉장히 부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여성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을 보여주고 저렇게 어떤 그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의 어떤 전송하는 저 정신 상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참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뭐 질문하신 게 이제 처벌 문제인데 우리 이제 성폭력 처벌법 특례법 보면 이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성희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말 가지고 이제 얘기들 하는 거죠. 근데 성희롱 우리가 이제 대화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희롱 하는 게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체 접촉 없고요. 이건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됩니다. 현행법 체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SNS라는 이런 통신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음란한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는 전송하는 것들, 또 사진에 영상 전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 특별법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갖다 별도의 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뭐 만약에 혐의가 있는 걸 밝혀지면 뭐 강제 추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진술뿐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저건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뭐 어떻게 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요. 그렇군요.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이 음란 카톡을 주고받았을 당시가 이 조민기 씨가 딸과 아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때와 겹친단 말이죠. 다 그래서 연기였던 건가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는 아빠를 부탁해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모습들, 딸과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아빠의 모습들, 또 가족들을 아끼는 모범적인 가장의 이미지를 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방송이라는 이런 매체에 나와서는 정말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여성들에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자신의 그런 그 신체의 사진까지 보내면서 그 당사자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느꼈겠습니까? 저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카카오톡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인면수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에서 모습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따뜻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정말 음울하고 또 사실은 성토착증 이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예.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아마 더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그 가족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은 아무래도 조민기 씨 이제 경찰 출석도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이제 어떤 내용들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투 캠페인 펼쳐지면서 예전에 이제 고은 씨 문제도 그렇고 이윤택 씨 그 문제도 그렇고 2013년 6월이라는 이제 그 달짜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고죄가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 게 2013년 6월이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고소기간 1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안 된다. 그런데 2013년 6월에 지난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비친고죄니까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윤택 씨나 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거는 굉장히 옛날 일이라고요. 2013년 6월 이전 일이라서 과연 피해자가 고소가 당시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수사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가 딱 나온 건 없지만 청주대 그 교수 재임 기간은 사실 최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민기 씨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서 분명히 2013년 6월 이후의 것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허. 더군다나 이번에 그런 역시 성폭법 특별법상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강제 추행이 되는 것일 거고요. 물론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도 있지만 그건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번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사회 분위기라면 만약에 이거는 확실해진 거고요. 청주대 학생들의 어떤 진술을 들어서 청주대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건이 한 몇 건 더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검사라면 영장을 칩니다. 저라면. 그 이거 하나 가지고 영장 치긴 좀 부담될 건데 예. 만약에 청주대에서 계속 진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그 피해자의 일단은 진술이긴 하지만 조민기 씨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술 나왔어요. 예. 일종의 강간 미수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한 두세 건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영장을 칠 것이고 그러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천만 요정으로까지 불리던 오달수 씨. 그동안은 부인하다가 얼굴도 실명도 공개한 추가 폭로가 나온 이후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모든 게 구구절절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던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일단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에 다 출연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올랐던 오달수 씨인데요. 네. 결국은 애초에는 부인을 했다가 피해자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모든 처벌도 다르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경험이라든가 관행을 봤을 때는 우리 연예계가 사실은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예능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런 성추행 또는 성폭행에 관련되는 그런 행동들은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달수 씨가 애초에 또 그런 부분을 사실 부인했던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오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행동들이 정말로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뭐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역시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은 또 영역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달수 씨가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최소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전문을 보면은 그 최초에 문제 제기했던 A 씨에게 그리고 엄지영 배우님께 하면서 각각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자, 이 사과 내용 일단은 이 사과 이후의 대처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은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미투 가해자들의 출연작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출연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지금 작품들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조민기 씨 지금 본격적으로 론칭하기 전에 자진하차한 이런 드라마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었던 조재현 씨의 드라마는 조기하차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상영 예정작 4편이고요. 지금 방영 전에 배우가 교체된 드라마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갔을 때 지금 단순히 오달수 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손해배상 문제까지 또 법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얽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출연 계약서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배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화에 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한다는 건 당연히 그 조항에 들어갈 거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법 원리를 지켜봤을 때 어쨌든 오달수 씨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개봉된 영화에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불보다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나왔던 여러 오달수 씨 출연 그 예정 영화들 중에서 뭐 신과 함께 2라는 영화들 그 이번에 사실 1000만 넘은 엄청난 대작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다 촬영이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 작업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달수 씨 촬영 부분을 잘라내야 되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여름에 개봉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작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제작자 감독 입장에서는. 또 하나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달수 씨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지금 다 재촬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그냥 거의 주요한 배역으로서 영화를 촬영을 맞춰가지고 상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드라마, 뭐 앞서 조민기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조지현 씨도 마찬가지고 조기하차는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상영 중인 오달수 씨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상영 예정인 영화들도 그렇고, 그 영화 제작자와 방송국 입장에서 보면 이 오달수 씨뿐만 아니라 조민기 씨와 조지현 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예. 네, 사과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손해배상이 엮여 있어서 사과가 늦었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왜 이렇게까지 늦게 사과를 했을까요? 역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개입이 되고 본인이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성추행이든 또는 성폭력이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상 개인의 이미지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꺼렸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본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1000만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작품 나가면은 거의 뭐 500만에서 1000만 정도는 돌파하는 그런 작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같이 일했던 감독과 여러 스태프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 유형의 피해, 또 방송국과 곳곳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고요. 결국은 본인의 인생의 그런 앞으로의 배우로서의 생명까지도 아마 걱정이 됐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또 서봤다면 결국은 정말 진실하게 참여하고 또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가해 지목을 받은 시인, 고은 시인에 대해서 일단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 다시 한 번 더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고은 시인이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황홀에 찬 그의 주름진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끔찍했던 내용들을 토로했는데요. 지금 이 고은 시인 말고도 두문불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뭐 가중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까? 두문불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네. 지금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안 있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반성의 이 의미가 이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판결문을 봤을 때 양형이 굉장히 가중됐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진지한 반성이 없고 이 문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고은 시인이 90년대 초반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너무 옛날 문제다. 너무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나버린 거죠. 그렇군요. 공소시효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은 시인의 어떤 명예는 엄청난 훼손은 되겠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은 시인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윤택 씨, 뭐 오늘 뭐 이윤택 씨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윤택 씨가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 2013년 6월 이전의 범죄라고 하면 당시 이제 친고죄였고 고소기간 1년 내에 피해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윤택 씨가 그런 거 다 알고 뭐 제가 뭐 법적 책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윤택 씨나 고은 씨 같은 경우 2013년 6월 이후에 건들이 나와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누구죠?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법적 책임 다 지겠다라고 했는데, 오달수 씨 아까 저기 화면 보셨지만 그 배우 이명미 배우가 피해본 게 언제라는 거예요? 2000년 초반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이미 고소기가 이미 그때도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처벌은 안 되지만 명예는 일단 확실히 실추가 된 것 같고요. 고은 시인 흔적 지우기에도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도서관 내에 마련한 고은의 기념공관을 철거하려고 나섰다면서요. 네, 서울시를 포함해서 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시인의 업적을 기르고 그 시를 통해서 국민과 문학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작업들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지자체라든가 국민들의 충격은 큰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각 지자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곳곳에서 아마 그런 일들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고은 시인이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정말 시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안이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많은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최영미 시인이 그 당시 돌아보는 과거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진술들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아마 더 위중할 텐데요. 저는 고은 시인이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그런 거목답게 진솔한 그런 사과와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좀 국민들께 진솔한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안들이 자칫하면은 우리 문단 자체가 사실은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가해의 입장에 섰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말로 진솔하게 밝히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만 국민들께서 좀 더 이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보시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고은 시인의 머릿속이나 이윤택 씨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두 사람 같은, 조민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금 이 사태에서 정말 죄의식이 있을까? 정말 미안한 감정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 행위들이 정말 한 건, 두 건이라고 하면 정말 그때 술에 많이 취해서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인생에 그러지 단 한 번뿐인데 정말 미안했다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어떤 행위였다면요. 그런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이고 당사자의 가해자들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고 아직 수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피해자의 주장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있었던 거라고요. 네. 정말 정상적인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아침에 와보니까 내가 거기서 정말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다는 얘기는 뭐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래도 돼. 왜? 나는 이 세계 탑이야. 이 사람들 다 나를 우러러봐. 아무도 나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난 해도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그런 행위가 서슴지 않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형 범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권력형 비리란 게 무슨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고 이런 것만이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은 권력형 비리가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예. 그렇잖아요. 엄청난 피해자, 여성들에게 찢을 수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그 양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해들을. 예.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딱 들켰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동안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정말 잘못했네. 이걸까? 아니면 왜 이제 와서 들켰을까? 이걸까? 전 그 두 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우 최용민 씨, 그리고 또 배우 겸 교수인 김태훈 배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최용민 씨 성추행 폭로는 이렇습니다. 택시에 함께 탔는데 강제 스킨십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됐다. 내게 용서를 빈 이후에도 그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고 나오니까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이 최용민 배우는요,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 일단 배우 겸 교수거든요. 교수직 사퇴하고 모든 연기 활동 중단하겠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교육자로서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했다. 김태훈 배우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상당히 좀 거친 내용들의 폭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권력형 범죄, 이것도 교수라는 어떤 직함 속에서 오는 이런 어떤 권력에서 참 문제들이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실은 얼마나 어린 여학생들이니까 제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참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나이로 따진다면 저 같은 경우도 다 딸 같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개성을 개발해서 좋은 인재로 키울 것인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행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이 두 분은 물론 이제 정확한 뭐 진상 내용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당연히 교수직 뭐 사퇴해야 되고요. 또 그런 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처벌도 달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정말 교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실은 그동안에 상명하복이라든가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가 있던 직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그런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선생님이라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정운동, 또 제도적인 방침들, 그리고 만일 경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가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사회적인 우리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기 중단, 교수직 사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가 하면 이윤택 연출의 피해자들은 검찰에 집단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 변호인이 101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그렇죠. 많은 건 이례적이지 좀 않습니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국선 변호사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성범죄 같은 게 피해 여성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정이 되는데 되게 이제 한 명, 많으면 2명이거든요. 네. 사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부담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16명에 대해서 공동 변호인단 101명이라고 하면 한 분당 한 7에서 8명 정도 변호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변호인단이고요. 어쨌든 예. 뭐 피해자를 돕는다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 공소시효. 문제, 공소시효, 그다음에 고소기간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이 필요한 사건들이 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소시효 네. 문제라든지 어떤 고소기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마 피해자 변호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택 씨가 잘못했다는 건 명확한 건데 과연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 2013년 6월 이후에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대부분 2008년, 2009년 문제인 것 같아 보여서 현재까지는 의문이지만 좀 지켜봐야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종교 쪽에서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사죄했습니다. 사죄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듣고 가시죠. 성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의 사제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교회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속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한 제보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된 이유가 무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당시에 이제 2011년 수원교구에서 신부님과 또 여러 신도, 자원봉사하는 신도들이 함께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갔던 신부님께서 방해 여성 신도를 사실은 상당 기간 가두고 성적인 그런 성희롱,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여성 신도가 이제 7년 만에 그동안 꽁꽁 감추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미투 운동의 바람 속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안아서 돌봐줘야 될 신부님께서 사실은 그런 성희롱, 성폭행, 세속의 그런 성범죄를 사실은 저질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천주교가 오늘 이제 공식으로 이제 사죄에 나선 셈인데요. 네. 그동안의 독재 권력이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 정말 항상 옳은 소리를 해왔던 천주교가 국민 앞에 사죄 그런 이 목소리를 냈던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당시에 이제 남수단 지역이 바로 우리 뭐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남수단에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당시 또 영화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밑에서 영화였는데요. 그렇죠. 신부님이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정말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다시 말해서 한국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신성시될 수 있고 중요한 현장에서 예. 저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고 한국 천주교회도 정말로 오늘 참담한 그런 사죄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글쎄요, 뭐 교회법은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제 종교계에서 가장 큰 형벌이 파문 아니겠습니까? 파문. 예, 뭐 그런 것들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사회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제 일반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는 일반 형법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처벌, 법적 제재를 받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이제 최대한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충격의 강도는요, 앞서 뭐 연예인들, 뭐 학교 교수들,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의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의 영역에 가까운 있는 분들 아니세요? 신의 말씀을 우리 애들에게 전달해 주는 분들 아니십니까? 성직자 아닙니까? 근데 성직자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뭐 더 이상은 논평에 할 말이 없는 사건인 거고, 더군다나 이분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의구현 사재단은 어떤 것이죠? 이제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아니 어쨌든요. 예. 그렇죠. 뭐 영화 1987에 나왔던 그 정의구현 사재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민주화를 헌신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무슨 정의를 외치고 무슨 인권을 외치고 무슨 교회를 외치고 무슨 하느님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무슨 성경 말씀을 외칩니까? 본인이나 잘 아시지. 알겠습니다. 자, 이 미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위드 유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네, 조민기 씨 성추행 피해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음란 카톡입니다. 오달수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폭로가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지경입니다. 추락하는 미투 가해자들, 바닥이 어딜까요? 주제어 보시죠. 네, 조민기 씨 성희롱 오늘 11번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폭로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참 제가 말하기도 참 참담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담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내밀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말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신성한 측면도 있고 또 개개인에게는 은밀하고 내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에게 정말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사실상 뭐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부동산을 제가 어제도 갔었어요.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의원님. 주세요. 제가 네, 네. 그 부동산에 해서 당장 팔아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해먹든 버릇입니까 도대체? 그냥 어디서 해먹든 버릇이에요? 자, 이은재 의원님, 그 질의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의원님 질의가 좀 과했어요. 제가 뭐가 보니까 과해요?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네. 네, 겐세이, 그러니까 견제라는 일본식 표현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임위에서 이제 관련 질의가 이어지다가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일본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견제한다라는 그 일본어로 이제 겐세이라는 표현인데요. 예. 저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당구 칠 때 뭐 끼어들어서 이렇게 가로막거나 뭐 못하게 할 때 아니면 말로 상대를 막 괴롭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그랬고 당구 쪽에서는 또 요즘에 그 표현을 안 쓴다면서요? 안 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본어는 거의 다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언론계에서도 그동안 신문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실은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런 우리말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어는 사실은 쓰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겪으면서 그 일본어들의 사실은 조속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국회에서 저런 발언 속에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는 그쪽에 뭐 강남 집값 문제를 논의하다가 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은재 의원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과거에도 여성 의원 6탄으로 뭐 육박전을 벌이는 등 아주 굉장히 행동이 아주 크신 분인데요. 이번에도 오늘 뭐 아까 녹취 보셨지만 김상곤 부총리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저 어제 일인데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보면서 거기다 또 그런 용어 속에서 물론 상황의 맥락은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얘기하는 맥락은 있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국회가 또 국무위원들과 함께 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 품격을 지키고 특히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공식 석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교수 출신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은재 의원이 좀 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은 좀 저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1절을 앞두고 이런 말이 나와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좀 이 사태를 이은재 의원의 잘못한 게 두 가지. 그다음에 김상곤 부총리 하나 정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교문이 아니겠습니까? 교문이. 결국 교문이는 집값을 논하는 데가 아니라 교육정책 논하는 데 아니겠어요? 네. 국토부나 네, 이런 데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은재 의원이 아니 김상곤 부총리 당신 말이야 이 특목고 정책, 이 특목고 없애고 특목고 자사고 이거 없애는 것 때문에 강남 8학고 집값만 올랐어.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 집 있잖아. 당신 집도 가격도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특목고 폐지 정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됐지. 그걸 왜 집값, 이주택과 집 파는 문제를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교육문화에서 정책과정을 왜 얘기를 하냐는 그 문제가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 네. 김상곤 부총리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집 내놔지 안 팔렸으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의원님이 집 좀 팔아주세요. 이게 무슨 국회에서 장난도 아니고 질의를 받는 총리가 나와서 그럼 뭐 의원님이 팔아주세요. 이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건 김상곤 부총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하나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겐세이 발언인데 이은재 의원이 아무리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는 품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한테 깽판 치지 마세요. 뭐 겐세이 하지 마세요. 이게 글쎄요. 재선 의원 더군다나 품격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 야당의 재선 의원이 쓸 수 있는 단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은재 의원의 잘못한 점 두 가지, 김상곤 부총리의 잘못점 한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죠. 네, 조금 흥분해서 좀 질문의 요지를 좀 잊어버리시고 말도 약간 거칠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이은재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강남구인데 이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지역구에서 뭐 그런 의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현재 의원을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이렇게 거친 발언으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원들이나 또는 국무위원들, 김성건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그리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또 정치에 대해서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실제 현장 가면 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치의 품격을 좀 높여주시고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또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최소한 어린이들이 봤을 때 아유 어른들 잘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텐데 예. 지금의 저런 막무가내식의 싸움처럼 거기다가 목소리 높이고 상대를 완전히 그냥 비하하는 발언이 간다면 사실은 좀 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좀 더 글쎄요. 바뀌어줬으면 합니다. 그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소속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20대 국회 최대 히트작이다 하면서 굉장히 추켜 세우는 그런 또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도 나쁘지 않다, 멋있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당에서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당구 용어를 빗댄 300 이하는 찍어치기 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고서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당 반응을 보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반대예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당직자라면 아예 논평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소속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당 의원끼리 그건 뭐 이해를 해줘요. 근데 굳이 저걸 뭐 20대 국회 최고의 무슨 뭐 히트작이라는 둥 뭐 잘했어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뭘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보수 정치가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어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품격에 맞는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겐세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3.1절 앞두고. 과연 보수 유권자도 좋아하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들도 저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이은재 의원 잘했어! 뭐 이러겠습니까? 한번 지금 강남 병일 거예요, 지역구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지금 뭘 잘했다고 뭐 20대 국회 최고 히트작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럴 때는 그냥 논평을 안 하는 게 저로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논평은 아니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네.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정치형 의원 겐세 사퇴하세요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이은재 의원의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게 무슨 의원 사퇴할 만한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무슨 사퇴하세요까지 나오는 물론 뭐 예전에 이은재 의원이 뭐 저기 누구죠? 그 교육감 예. 조영 교육감부터 사퇴하세요. 이걸 빗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의원직 사퇴할 만한 일은 아니죠. 이런 네. 또 사퇴하세요까지 합니까? 여당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오늘 논란이 된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여당 입장에서 좀 예민한 말들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무슨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압수수색을 검사만이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진상규명을 가져가서 청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금 좀 무리했다 하는 것이 재판 감형 권리 뭐 존중 문제라든지 실질 조사 및 자료문건 요구 이런 것이 좀 무리하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국방위에서도 이런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지만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5.18 특별법의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덜커덕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걸 다시 정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송영무 장관이 제대로 숙지를 사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소속 상임위를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꾸 검토라든가 다 끝난 사안이고 또 거기서 압수수색 청구 의뢰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송영무 장관이 이를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도 의원이든 국무위원이든 최소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최소한 반드시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또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여야 정치권의 반응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예. 정확하게 국정에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국무위원이 좀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 장관이라면 소신에 찬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혼란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할 책임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에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영무 장관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는 것 충분히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도 책임감이 있는 발언을 또 내놓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의 뭐 국민들의 질타도 송영무 장관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국회 내에서는 합일점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송 장관의 이런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글쎄 뭐 저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뭐 예를 들면서 그래요? 어떤 정책적인 대통령의 정책적 반영에 대해서 완전히 예를 들면 뭐 북핵 대화를 얘기하는데 무슨 대화입니까? 무슨 뭐 군사 옵션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정책의 혼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아마 지지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어떤 법률안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김진태 의원이 위헌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게 5.18 틀벽들이 어떤 기본적인 것들 그가 법 자체 법이 완전히 위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조항이 약간 조금 위헌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5.18 특별법 본질적인 큰 줄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저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변태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약간 성도착 환자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뭐 신체 자기의 사진을 일부를 보내는 뭐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조민기 씨라고 하면 어쨌든 탑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탑 연예인 굉장히 부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여성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을 보여주고 저렇게 어떤 그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의 어떤 전송하는 저 정신 상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참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뭐 질문하신 게 이제 처벌 문제인데 예. 우리 이제 성폭력 처벌법 특례법 보면 이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성희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말 가지고 이제 얘기들 하는 거죠. 근데 성희롱 우리가 이제 대화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희롱 하는 게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체 접촉 없고요. 이건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됩니다. 현행법 체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SNS라는 이런 통신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음란한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는 전송하는 것들, 또 사진에 영상 전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 특별법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갖다 별도의 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뭐 만약에 혐의가 있는 걸 밝혀지면 뭐 강제 추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진술뿐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저건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뭐 어떻게 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요. 그렇군요.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이 음란 카톡을 주고받았을 당시가 이 조민기 씨가 딸과 아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때와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다 연기였던 건가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한번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는 뭐 아빠를 부탁해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모습들, 딸과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아빠의 모습들, 또 가족들을 아끼는 모범적인 가장의 이미지를 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송이라는 이런 매체에 나와서는 정말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여성들에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자신의 그런 그 신체의 사진까지 보내면서 그 당사자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느꼈겠습니까? 저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카카오톡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뭐 인면수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에서 모습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따뜻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정말 음울하고 또 사실은 뭐 성토착증 뭐 이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예.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아마 더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그 가족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네, 조민기 씨 성추행 피해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음란 카톡입니다. 오달수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폭로가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지경입니다. 추락하는 미투 가해자들, 바닥이 어딜까요? 주제어 보시죠. 네, 조민기 씨 성희롱 오늘 11번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폭로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참 제가 말하기도 참 참담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담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내밀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말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신성한 측면도 있고 또 개개인에게는 은밀하고 내밀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에게 정말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사실상 뭐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사실은 피의자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민기 씨가 이제 11번째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그 피해자들의 심정은 그 당시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런 행동들, 아무리 예술이라는 영역이 좀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계속되는 미투 운동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밝혀지고 발본색원되고 또 이제는 그런 일들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사회적으로 같이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카톡 일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것도 민망한데요. 지금 내용이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증거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 저는 이게 이제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개입이 되고 본인이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성추행이든 또는 성폭력이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상 개인의 이미지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꺼렸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본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1000만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작품 나가면은 거의 뭐 500만에서 1000만 정도는 돌파하는 그런 작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같이 일했던 감독과 여러 스태프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 유형의 피해 또 방송국과 곳곳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고요. 결국은 본인의 인생의 그런 앞으로의 배우로서의 생명까지도 아마 걱정이 됐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또 서봤다면 결국은 정말 진실하게 참여하고 또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해 지목을 받은 시인, 고은 시인에 대해서 일단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 다시 한 번 더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고은 시인이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황홀에 찬 그의 주름진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끔찍했던 내용들을 토로했는데요. 지금 이 고은 시인 말고도 두문불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뭐 가중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까? 두문불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네. 지금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안 있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반성의 의미가 이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판결문을 봤을 때 양형이 굉장히 가중됐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진지한 반성이 없고 이 문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고은 시인이 90년대 초반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너무 옛날 문제다. 너무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나버린 거죠. 그렇군요. 공소시효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은 시인의 어떤 명예는 엄청난 훼손은 되겠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은 시인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윤택 씨, 뭐 오늘 뭐 이윤택 씨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윤택 씨가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 2013년 6월 이전의 범죄라고 하면 당시 이제 친고죄였고 고소기간 1년 내에 피해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윤택 씨가 그런 거 다 알고 뭐 제가 뭐 법적 책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윤택 씨나 고은 씨 같은 경우 2013년 6월 이후에 건들이 나와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누구죠?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법적 책임 다 지겠다라고 했는데, 짚어봐야 될 내용은 아무래도 조민기 씨 이제 경찰 출석도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이제 어떤 내용들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투 캠페인 펼쳐지면서 예전에 이제 고은 시인 문제도 그렇고 이윤택 씨 그 문제도 그렇고 2013년 6월이라는 이제 그 달짜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고죄가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 게 2013년 6월이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고소기간 1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안 된다. 그런데 2013년 6월에 지난 이후에 있었던 것들은 비친고죄니까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윤택 씨나 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거는 굉장히 옛날 일이라고요. 2013년 6월 이전 일이라서 과연 피해자가 고소가 당시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수사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가 딱 나온 건 없지만 청주대 그 교수 재임 기간은 사실 최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민기 씨에 대해서 어떤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서 분명히 2013년 6월 이후의 것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허. 더군다나 이번에 그런 역시 성폭법 특별법상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강제 추행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물론 뭐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도 있지만 그건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번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사회 분위기라면 만약에 이거는 확실해진 거고요. 청주대 학생들의 어떤 진술을 들어서 청주대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건이 한 몇 건 더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검사라면 영장을 칩니다, 저라면. 이거 하나 가지고 영장 치긴 좀 부담될 건데, 예. 만약에 청주대에서 계속 진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또 그 피해자의 일단은 진술이긴 하지만 조민기 씨하고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뭐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진술 나왔어요. 예. 일종의 강간 미수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몇 개 한 두세 건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영장을 칠 것이고, 그러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천만 요정으로까지 불리던 오달수 씨, 그동안은 부인하다가 얼굴도 실명도 공개한 추가 폭로가 나온 이후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뭐 다 내 탓이다. 모든 게 뭐 구구절절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던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일단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에 다 출연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국민 배우의 바늘에 올랐던 오달수 씨인데요. 네. 결국은 애초에는 부인을 했다가 피해자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모든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에 뭐 우리 사회의 경험이라든가 관행을 봤을 때는 우리 연예계가 사실은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예능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런 성추행 또는 성폭행에 관련되는 그런 행동들은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달수 씨가 애초에 또 그런 부분을 사실 부인했던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행동들이 정말로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뭐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역시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은 또 영역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달수 씨가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최소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전문을 보면은 그 최초에 문제 제기했던 A 씨에게 그리고 엄지영 배우님께 하면서 각각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자, 이 사과 내용, 일단은 이 사과 이후의 대처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은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미투 가해자들의 출연작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출연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지금 작품들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조민기 씨 지금 본격적으로 론칭하기 전에 자진하차한 이런 드라마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었던 조재현 씨의 드라마는 조기하차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상영 예정작 4편이고요. 지금 방영 전에 배우가 교체된 드라마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갔을 때 지금 단순히 오달수 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손해배상 문제까지 또 법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얽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출연 계약서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배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화에 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한다는 건 당연히 그 조항에 들어갈 거고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법 원리를 지켜봤을 때 어쨌든 오달수 씨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개봉된 영화에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불보다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나왔던 여러 오달수 씨 출연 그 예정 영화들 중에서 뭐 신과 함께 2라는 영화들 그 이번에 사실 1000만 넘은 엄청난 대작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다 촬영이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 작업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달수 씨 촬영 부분을 잘라내야 되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여름에 개봉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작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제작자 감독 입장에서는 또 하나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달수 씨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지금 다 재촬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그냥 거의 주요한 배역으로서 영화를 촬영을 맞춰가지고 상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저런 어떤 그 드라마, 뭐 앞서 조민기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조지현 씨도 마찬가지고 조기하차는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상영 중인 오달수 씨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상영 예정인 영화들도 그렇고 그 영화 제작자와 방송국 입장에서 보면 이 오달수 씨뿐만 아니라 조민기 씨와 조지현 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예. 네, 사과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손해배상이 엮여 있어서 사과가 늦었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왜 이렇게까지 늦게 사과를 했을까요? 역시 전모가 드러나지